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오후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 여러분들도 보셨죠? 서울 아파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18%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0.02%, 인천은 0.06%죠. 서울 지역이 무려 2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14주 연속 상승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만 해도 0.1% 상승률이었는데 6월 17일 0.15 그리고 6월 24일 0.18%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매매가격 변동률은 좀 서울과 다른 흐름이에요. 6월 24일 기준 0.02%로 6월 10일 이후에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 지역도 집값 좀 올랐다는데요. 좀 통계가 늦은 것도 있지만요. 경기도 지역은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 이천이나 파주, 오산, 평택, 안성 등이 약세가 나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과열 지역은 어딘가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강남 3구, 그 중에서도 서초구 상승률이 가장 높죠. 이미 반포 지역은 전구점 뚫은 수준입니다. 자, 그 외에 마용 성광 지역도 역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요, 과천시 0.38% 상승, 성남시 분당구 0.33% 상승, 선도지구 지정 이슈 이후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강남 상구와 마용 성광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분당구는요, 계좌 받기 힘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이 의미가 없어요. 산다고 연락하면 집주인들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안 사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통계 보니까 서울만 오르고 나머지는 보합이네. 이거 양극화구나. 뭐 서울이야 그들만의 리그니까 생각보다 과열 아닌데 급할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통계는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늦게 반영이 돼요. 지금 더 넓은 경기도에서 수요가 급증 중이고요. 이것이 시차를 두고 통계에서도 반영이 될 겁니다. 요즘 매일 아침 블로그에 아파트 거래량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6월 들어서 심상치가 않아요. 자, 5월 28일 기준 5월 아파트 거래량 4,928건인데 6월 27일 기준 6월 아파트 거래량 6,400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네.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그동안 10,000건 내외에서 묶여 있었는데 6월부터 그것을 뚫는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6월 아파트 거래량 증가한 거는 통계상 언제 반영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7월 말 정도 되어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심상치 않다는 통계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도 보겠습니다. 6월 24일 기준 0.19%네요. 6월 3일날 0.1%인데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서울 전체 지역이 다 과열됐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동남권은 0.11%를 기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1만 8천 가구가 입주되는데 다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도 전세가격 변동률도 보겠습니다. 6월 24일 기준 0.07%로 서울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다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 전세가격 변동률에 이제 평균을 깎아먹는 데는 안양 지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18%를 기록했고요. 과천 지역도 마이너스 0.15%였습니다. 올해 말부터 안양시에 좀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있죠.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지만요. 이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모델에서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줄어드는 그것을 매수 타임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공공택지가 서울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모델을 기대하기 힘들다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1, 2개월 뒤에 반영이 되고 지금 서울 상급지 과열이 5월부터 시작돼서 이게 통계에 반영되니까 0.18%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강남 상구나 마용성광 지역 말고도 뭐 서대문구나 은평구나 강동구나 동작구 지역에 계속 수요가 이어지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영향이 이제 7월 말 정도 되어야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한국 부동산은 통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이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파리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봤더니 0.17%, 0.24%, 0.33%였습니다. 0.33%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진행됐었던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는요, 0.45%, 0.47%, 0.45%, 굉장히 상승률이 높을 때 부동산 대책이 나왔네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원래 2019년에는 상반기 때 집값이 좀 하락 추세였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었고 헬류 시티발 역전세는 있었다가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연준과 한국은행이 연속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과열이 나타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게 12.16 부동산 대책이에요. 자, 그 전에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은요. 이때부터 정부의 대책이 시장 자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그래도 몇 달간 좀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자,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주거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요. 0.13%에서 0.2%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었던 7.10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과정에서 0.5%의 초저금리를 책정했고 유동성 위기가 사라지자마자 부동산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과열을 일으켰었죠. 자,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득세 중과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거아파트 변동률을 봤더니 에게 0.1% 상승, 0.09% 상승, 지금보다 상승률이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당시에는 좀 이제 뭐랄까 통계 논란이 좀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라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타이밍을 봤더니 주간 상승률 0.2에서 0.3% 수준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2년 8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는 정부의 대응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규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시장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규제로 활용됐었던 조세 규제를 콕 집어서 징벌적 과세라고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면 시장 정상화를 이끈다고 발표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조세 규제,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활용했었죠. 물론 이것을 다 적용한 게 아니라 지역 규제,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타겟팅해서 적용을 했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말에 인구 밀집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 지정됐었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로 활용할 카드는 대출 규제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LTV 규제나 DSR 규제를 바로 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좀 가계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시중은행장 불러다가 막 이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중은행을 압박해서 대출이 많이 실행되지 않거나 또는 보수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를 좀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조기에 공급할 정도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제는 무주택자들이 아예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정도가 됐거든요. 조기 공급까지 기대는 안 하더라도 언제 어느 정도까지 공급할지는 좀 발표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규제 지역 확대할까? 2024년 13 부동산 대책에서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체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과열의 중심지인 마용 성광 지역이나 또 요즘 떠오르는 과열 지역, 뭐 강동구나 동작구 이런 지역에 지정을 할 것인가? 자, 근데 지금 이것을 지정해서 실익이 있을 것인가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양도세 중과제도나 종부세 중과제도처럼 규제 지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사실상 거의 폐지되거나 흐지부지 돼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열 지역을 지정한다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를 주장한 정부의 과열 대책, 과연 어떤 것이 나올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보수 정부에서 과열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예요. 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요.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